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들어봐야 될 100곡의 클래식 명곡들 일당백 음악편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하면 이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음악에 깊은 조예가 있으시고 어릴 때 천재 피아니스트 소리를 들었던 바로 방송계의 음악인 클라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입니다. 네, 클라라 씨 네. 음악 굉장히 사랑하죠? 아유, 그럼요. 가장 존경하는 음악인이 누구죠? 클라라죠. 클라라입니다. 클라라 씨와 함께 네. 사실 뭐 저희들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들려주실 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휘자로서는 김영민 씨 다음으로 네. 유명한 분이라고 오. 하네요. 네, 마에스트로 나마에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마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정확하게 진짜 지휘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지휘는 아니고 원래 네. 뭐 하시죠? 원래 이제 트럼펫 전공해서 연주 활동하다가 네. 이제 콘서트 가이드라고 이제 공연 해설자, 사회자 네네네. 이런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나마에랑은 상관이 없는데 닉네임이 가장 그나마 나마에가 낫더라고요. 나마에. 그리고 저희한테 아무래도 클래식의 전반에 대해서 그렇죠. 다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지휘자가 어떤 한 그 악단을 그렇죠, 이끌고 그렇죠. 가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네, 저희를 음. 이끌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 네. 나마이라는 호칭이 딱 맞지 않나. 네. 네. 그리고 제 평생에 이런 마에스트로 이런 호칭을 언제 들어보겠어요? 제가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나마의 선생님이 네.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정말 살면서 이 정도 노래는 이 정도 음악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듣고 이야기할 정도는 우리가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자신 있게 보여줄 만한 유튜브에 사실 아이들이 보는데 너무 험한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나마의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노래를 하나하나 노래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뭐 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악? 네. 음악. 첫 번째로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음악 과연 누구의 어떤 음악입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가지고 온 음악은 이제 네. 바흐 다 기억나시죠? 음악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그래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류드라는 음악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사실 근데 네. 이 음악의 아버지 출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 이게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이야기도 아니고 찾아봤을 때 아마 일본에서 건너온 하나의 수식이지 않나. 일본이 그런 걸 좋아해. 네. 일본이 그런 거 수식하는 걸 좋아해요? 수식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빅3 전 세계 어. 빅3 빅4 뭐 이런 거 정하는 네. 것도 약간 일본 문화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상징성 확실히 아버지라는 상징성을 가질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바흐가?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음악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만 있으면 모두 다 재생시킬 수 있다. 오. 해서 이제 서양 음악의 하나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그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 그거는 맞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람 인자를 써서 네. 음악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걸 조금 좋아해요. 음악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네. 음악인의 아버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흐가 이제 살면서 우리 인류의 음악의 발전을 뭐 이바지할 거야. 네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대가족의 생계를 그래요?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이었던 거죠. 음. 그래서 살아 생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명성, 부와 명성은 누리지도 못했고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은 곡을 작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묵묵히 네.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 바흐거든요. 일단 뭐 바흐의 유명한 곡이 많을 거라고 이제 감은 오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다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 프렐루드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노래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제목이에요. 우리 클라라 씨는 네. 좀 들어봤습니까 이거? 저도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첼로 음악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만 있지. 네. 그쵸. 어떤 멜로디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들려주시고 이 음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CF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CF나 영화에서 그래요? 많이 사용된 음악인데 네. 알죠 이거. 몰라요? 이 도입부는 정말 많이 들어보는데. 이게 바흐 노래군요. 네, 이게 심지어 그 LG 핸드폰 네. 벨소리 기본 벨소리로 저장돼 있기도 해요. 그래요. 그 네.
알람은 네, 그쵸. 예. 오. 아 이거 저 아파트 광고에도 많이 나왔던 음악인데. 저는 그게 생각나요. 지난 한 몇 년 전에 그 LG전자에서 좀 급이 다른 어나더 레벨의 어떤 그 네, 좋은 그 시그니처라고 한 라인을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 음악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 일당백 음악, 일당백 클래식의 첫 번째 노래로 소개를 해주실 만큼 뭔가 의미가 좀 있으니까 이 노래를 좀 갖고 나오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 노래가 바흐 노래 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편입니까? 아니면 바흐의 다른 노래들도 유명한 게 많습니까? 이 음악을 첫 듣고 이거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음악이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은 하다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음악의 아버지 정도는 가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바흐의 음악 중에 딱 들으면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노래, 네. 그걸 이제 선정을 해주신 거군요. 프렐류드. 바흐가 언제적 사람이죠? 바흐가 이제 1685년에 태어나서 네. 1750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이때를 이제 흔히 바로크 시기, 바로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바흐가 시냇물이라는 그 옛 보헤미아 지방의 방언이래요. 시냇물. 바흐라는 말이. 네, 말이. 그래서 이제 떠돌이 악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바흐에서 선조가 네. 악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바이올린 그 궁정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고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사춘형인데 네. 네네. 그 형도 이제 오르가니스트였고. 네. 바흐도 오르가니스트 아니었나요? 네, 그쵸? 맞습니다. 역시 클라라. 아, 클라라. 그럼요. 음악이야. 네. 아니 그러면은 바흐가 정말 그냥 그 집안 자체가 약간 좀 음악과 관련이 많은 집안이었나 네.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랑 사춘형이랑 교육 방향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연말을 해서 누구 이렇게 제자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전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형은 아니다.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네네네. 교육을 받았다고 한대요. 네. 자, 1685년 태어났으니 아마 한 1700년쯤부터 음악 하셨겠군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첫 직장을 네. 20살 때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바흐의 일대 기록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음악이 네. 계속 알려지고 유명한 거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천재들의 특징은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요. 사회성.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뭔가 가만히 방 안에서 정말 작곡만 하는 건가 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제 부리를 보면 막 그러니까 직언을 한다든지 어떤 음악 쪽에 대해서 사교성이 좀 네.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음악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철두철미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첫 직장이 그 네. 아른슈타트 교회 이제 오르가니스트로 첫 직장을 잡았대요. 오케스트라 연주자한테 네. 당신 악기는 늙은 염소 소리가 난다고 그랬대요. 선배일 텐데. 네. 근데 이게 딱 늙은 염소라고 하면 네. 부정적인 거잖아요. 딱 봐도. 그렇죠. 왜냐면 뭔가 매갈이 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은 연주자가 화가 뒤에서 나죠. 몽둥이 들고 기다렸대요. 때리려고. 죽여버린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이제 바흐가 거기서 상심을 해가지고 네. 가뜩이나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래서 휴가를 쓰고 네. 이제 그 북스테우데라는 되게 네. 유명한 네.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오르가니스트를 보러 가요. 네. 4주 휴가를 내고. 네. 그리고 거기 연주에 매료가 돼서 16주인가 한 4달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얘가 그렇지. 갑자기 한 달 휴가 쓰고 네. 4달 만에 나타나니까. 그럼 보통 잘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요. 진정한 예술가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네. 원래 이제 그런 정도의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음악 쪽에, 예술계 쪽엔. 예전에 그 영화 뭡니까 그 왜 드럼 사람 위플래시. 네.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한쪽으로 확실히 좀 약간 살짝 미쳐줘야 좀 집착도 네.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무난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악에서만큼은 좀 고집이 굉장히 셌던 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연주자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작곡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때 개념이 이제 작곡이랑 연주가 거의 병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음악가들은 보통 네. 그러니까 교회 음악가로 임명이 되면 네. 오르간 연주도 해야 되고 예배 때 사용할 음악도 작곡해야 되고 뭐 악기 관리, 악보 관리, 교육 이런 거를 이제 다 총괄해야 하는 그런 자리여가지고 네. 1인 다역 같은 거네요. 네. 20대를 그렇게 이제 교회 연주자로 네.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갑니다. 조금 더 연봉을 더 받고. 네. 네. 그리고 스카우트. 네. 네. 스카우트 하고. 그러니까 바흐가
이 직업을 바꾸는 데는 네. 연봉도 한몫했대요. 아, 돈 많이 주는데 무조건 갔군요. 네. 아. 이게 어떤 돈을 받긴다라는 개념보다 네. 자기가 이 음악으로 어떤 그 이제 종교 음악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적인 보수를 받아야 그만큼 걸작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돈 많이 받고 움직이는 분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당장 뭐 빵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거가 돼야 내가 안정적인 예술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하시는데 뭐 여튼 바흐 선생님은 뭐 그럴 네. 거라고 네. 제가 믿겠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시다가 하다가 이제 이제 첫 번째 그 네. 바이마르 궁정에 네. 궁정 부음악 감독으로 가게 아, 됩니다. 드디어 궁으로 가시는군요. 네. 오. 바흐의 이제 최고의 커리어는 네. 나중에 이제 라이프치 시의 음악 감독인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음악 활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짤막짤막하게 있어요. 몇 년 네네네. 주기로. 그래서 이제 그 바이마르 궁정 부음악 감독으로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쾌텐 궁정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네. 지금 들으신 음악이 이때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아. 캣탱 궁정. 네, 쾌텐 궁정이라고. 궁정. 네, 레오폴드 네. 공작이라고. 와, 네. 어렵다 이름. 네. 네오폴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음악 감독으로 가게 되면서 이때 했던 일이 보통 뭐냐면 교회 음악을 작곡 안 하고 네. 이제 그 궁정 소속에 왜 이제 궁정음악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연주 단체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연주 단체를 위한 음악을 작곡하고 음. 악기 관리하고 네. 이렇게 지휘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의 그런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보면 이때가 바흐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해요. 왜 이- 가장 행복했죠? 레오폴드 공이 자신의 음악을 굉장히 믿어주고 아. 연봉도 많이 주고 사실 이 전에 있던 직장들에서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이니까 그 결정권자 있잖아요. 후원자가 네. 듣기에는 별로야? 약간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아, 시대에 너무 앞서가지 않나.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교회에서도 약간 성스럽고 차분한 음악을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화려한 음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또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갖고 화려하게 연주를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누구나 내 능력을 가장 인정해 줄 때 이게 행복감을 그럼요. 느끼잖아요. 근데 네. 특히 뭐 예술가니까 더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인정을 잘 못 받다가 이 시대 때 저희가 지금 처음에 들었던 그 첼로 모음곡 1번 그 프렐루드가 작곡이 된 건데 그럼 그때는 나오자마자 바로 막 인기를 얻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추정이에요. 아, 추정? 추정. 네. 이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아. 추정인데 바흐 음악이 한 200년 뒤에 많이 100년, 200년 뒤에 많이 발견이 돼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살아생전의 부와 명예를 못 네. 누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흐는 그냥 그러니까 뛰어난 오르가니스트 정도? 아, 그때 현 당시에? 시대에는 네, 현 시대에. 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바흐가 무려 한 뭐 2천여 곡 정도를 작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작곡을 했는데도 작곡가로서의 명성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때는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핸델. 아, 아, 핸델이 유명했어요? 세계적인 음악가였어요. 핸델. 동시대 사람이죠. 네, 동시대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이탈리아는 비발디. 비발디의 사계. 아. 네, 그 비발디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했고 네. 그다음에 독일에서 원래 핸델이 가장 유명했는데 네. 나중에 영국 왕실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핸델이. 네. 그러니까 원래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는 영국 네.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국도 그 당시 되게 약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대륙에 대한. 네. 그러니까 대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렇죠. 뭔가 음악가면 이탈리아는 비발디 이런 어떤 세계적인 음악가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대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한 명 정도 있어야지 네. 이러면서 이제 핸델을 스카우트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건너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핸델이요? 나중에 이제 핸델 편 하면 어. 그때 이제 자세히 알겠습니다. 네. 바흐가 아버지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러니까 뭐 바흐 전과 후를 우리가 비교하면 네. 뭐가 있길래 도대체 바흐를 아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중에 100년 뒤에 이제 음. 맨델스존이라는 맨델스존 들어봤어요. 알죠. 맨델스존. 음악가가 이제 그 라이프치 도서관에서 바흐의 악보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우연찮게 찾은 거죠. 네네. 근데 봤더니 너무 좋아. 와 대박. 어.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맨델스존이 굉장히 금수저예요. 아. 넉넉하고 아. 여유롭게 자랐는데 빡빡한 음악가였다면 네.
빡빡한 음악가가 우연찮게 명곡을 발견했어요. 그 백경 내 걸로. 자기 걸로 했겠지. 네. 표절. 내 거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낙 분수저니까. 네. 그래서 맨델스존이 이제 그때 지나가는 음악들을 재발견하고 독일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둔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때 바흐의 음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좀 살만하고 여유로우니까 남이 좋은 것도 좀 이렇게 치하해 주는 맞아요. 마음도 생기고. 역시 뭐 네. 음악의 클라라 씨는 네. 표현이 모르는 게 없죠. 공간에서 임신한다. 아니 그러면 저희 오늘 처음 들려주신 이 프렐루드는 네. 언제 이렇게 뭔가 세상에 딱 빛을 보게 된 거예요? 파블로 카잘스라는 그 스페인 첼리스트가 있는데 네. 네, 그 1876년에 태어나서 이제 1973년에 이제 네네. 돌아가신 네. 1900년대 초반 때겠죠. 이게 네. 신동인데 좀 찾아보니까 20세기 첼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와. 첼리스트가 있는데 네. 우연찮게 그 바르셀로나 서점에서 고서점에서 이 악보를 발견을 했대요. 바흐의 와. 이 프렐류드 이거를 네. 악보를. 그러니까 이 바흐의 음악 악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2,000곡 정도 작곡한 건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찾은 거죠. 이제 라이프치 도서관이나 어. 이제 바흐의 행적은 있으니까. 네. 그럼 사실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찾으면 얼마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본 악보를 내가 찾았어.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이 악보가 네. 이 카잘스가 찾은 악보예요. 오. 아 진짜? 네. 손으로 그린 거군요, 네. 이게. 이때 그 바흐 당시에는 프린트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다 네. 필사했던 건데 네. 그래서 찾아가지고 봤더니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음악 자체가. 음. 그래서 이 음악을 그 10대 때 악보를 발견하고 네. 40대 때 처음 연주를 합니다. 30년 걸려서 네. 그동안 이제 어떤 기법이 완전 달랐을 거예요. 악기도 조금 개량이 됐을 거고 그렇겠죠. 악기도 달랐을 거고 그래서 우와. 40대 때 처음 연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60대 때 음반을 처음 발표를 합니다. 와. 50년에 걸친. 네. 아 그래요? 네. 오. 이 음악이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막 추적을 한 거예요. 이 음악은 네. 과연 언제일까? 음. 했더니 제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쾌텐궁정 네. 시절 때 1700년대 초반 정도일 네. 것이다. 그게 이제 1717년부터 1723년 이 네. 사이일 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이 필사본이 안나 막달레라라는 네. 그 두 번째 부인이 네. 필사한 걸로 밝혀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인을 이때 만났기 때문에 고쯤일 네, 것이다. 그 시기에 아. 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하는 분들은요 악보를 딱 보면 음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아 이거 진짜 좋은 음악이다 이런 감이 옵니까? 아니면 저희 실제 연주 해봐야 합니까? 있겠죠. 어. 네. 아니 우리 남아애님 정도라면 딱 그러니까. 악보를 처음 딱 봤다. 그럼 멜로디가 바로 딱 오나요? 아 저는 안 그래요. 네. 쳐봐야 되나요? 불어봐야 돼요. 불러봐야 된다. 아, 남아애. 그렇죠. 약간 그 닉네임이 과분하긴 하시는데. 근데 그런 네. 분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그럼요. 딱 악보 보면 네. 벌써 막 머릿속에 다 음이 어머. 그려져. 이게 그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음감. 절대음감. 네. 조수민 씨가 절대음감이라고. 근데 이게 절대음감이 무조건 천재적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시작하면 그 음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걸 이제 절대음감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처럼 좀 풍파를 겪으며 네. 좀 뒤늦게 시작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들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절대음감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악보를 보면 절대적인 그 음정이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보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네. 그래요? 근데 이 시대를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네네. 하면 바흐가 아까 이야기가 다 끊겼는데 네. 가장 행복한 시기이기도 했었고 가장 불행한 시기이기도 음. 했었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레오폴드 궁이 자신의 음악을 지지해주고 연봉도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행복하게 음악을 활동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문헌에 나와 있는데 반대로 이 레오폴드 공작이 어디 갈 때마다 바흐를 데려갑니다. 가서 뭐 연주하라고? 네, 연주하고 오. 항상 음악이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힘들겠죠. 이거 좀 갑질 아닙니까? 이게 잘해주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아니 그 사람 뭐라고 잘해주겠어. 다 근데 쓰려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네. 어디 그 온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죽은 거예요. 아, 온천은 덕산인데. 네. 온양 아닙니까? 네. 네.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슬퍼하고 근데 데려갔구나 또. 그건 아닙니까? 네. 그 첫째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도 뭐 음악 하라고 막 데려가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문헌에서 못 봤어요. 아. 네. 그때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네, 그때 시기적으로. 사별도 했기 때문에 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궁정 그 오케스트라의 네. 트럼펫 연주자 딸인 이제 안나 막달레나를 그때 만나서 이제 네. 두 번째 결혼을 하게 어. 됩니다. 또 그래서- 슬픔의 기간이 또 그렇게 또 길진 않았네요, 뭔가. 뭐한 1, 2년 정도 됐던 어. 것 같아요. 어때 1, 2년 그 적당합니까? 정도는 그 정도 됐어요? 엄마를 더 슬퍼해. 근데 아이들이 있어서 아. 네, 워낙 이제 자식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바가요? 네. 얼마 몇 명이나 되죠? 10몇 명 된다 그러던데. 근데 사실 생존한 자식도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시기를 끝나고 이제 도시로 가고 싶어 해요. 바흐가. 예. 음.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신앙심이 조금 깊었는데 이 네. 궁정 생활 동안은 교회 음악을 많이 못 만들어서 아. 이제 교회 음악도 만들고 싶고 또 아이들 교육도 위해서 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치 네. 칸토르라는 자리로 가는데 이제 시 음악 감독인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흐의 유명한 음악들이 모두 다 이때 교회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라이프치 시내에는 대형 교회가 4개가 있었고 네. 네. 근데 음악 감독이니까 매주 이 교회 4개 예배 음악을 만들어야 됐고요. 혼자 4개 네. 교회의 음악을 다 만들어요? 네. 그리고 아. 시 음악 감독이니까 시에서 행사하잖아요. 네. 네. 그것도 그러면 또- 음악 감독이 가서 그 음악도 작곡해야 되고 어.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 라틴어 교육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틈만 나면 이제 그 라이프시 공회 뭐 의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봉 올려달라고 좀 싸우기도 많이 했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애가 여러 명이었으면 진짜 그 돈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다. 그럼요. 응. 네. 아니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왜 음악이 아버지라고 하는지 네. 알 것 같아. 네,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 네. 진짜. 그래서 진짜 무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제자가 응.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도 뭐 겹치는 거 없이 이렇게 다 훌륭한 음악들만 오 만들 수 비슷비슷하지 않게. 네. 우와. 있나요? 물어봤더니 시크하게 그랬대요. 누구나 나만큼 열심히 살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아,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었군요. 아 이거는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요. 네. 그 생각난다. 아또 요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정주영 있는데. 회장님이 왜 그거 그 있잖아 그 대사 있잖아요 무슨 뭐 뭐. 임자가 해봤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 그래서 이때 많이 만들어졌던 게 뭐 네. 라이프치 뭐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멘델스존이 라이프치의 아, 그 오케스트라 아, 지휘자로 오면서. 활동하면서 오. 발견을 그때 했구나.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칸타타라고 하는데 네. 네. 칸타타 하면 보통 이제 종교적인 내용을 가진 음악극을 칸타타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녹화 전에 마신 커피가 네. 바로 칸타타였습니다. 그 클라라 씨. 네. 네. 우리 아, 음악으로 가야죠. 네. 아니요 그 칸타타가 그 칸타타요? 바흐 칸타타에서 따온 명칭이에요. 맞잖아요. 아, 그래요? 오. 아, 그래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아 이게 실제로 네. 바흐 이제 음악들 칸타타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제 네. 칸타타는 이태리어 이제 깐따레 노래하다 명사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칸타타예요. 그러니까 음악극을 뜻하는 건데 아. 그 커피 내용을 가진 칸타타가 있습니다. 바흐에. 아.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이제 후대 와서 그냥 커피 칸타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편의점에서 보시는 그 커피 네. 칸타타가 거기서 그대로 갖고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아. 제가 다 생각하고 그 커피를 마신 거예요. 지금 알았잖아. 왜 거짓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음악 네. 만든 걸 이제 칸타타라고 하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4개씩 52 하면 네. 200곡을 1년 동안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매주 그렇게 작곡할 수 있나? 왜 열심히 살아. 임자가 살아봐. 애가 12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와. 다들 놀라운 거죠. 어. 그러니까 상징성도 있고 네, 굉장히 네. 열심히 살기도 했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곡들을 왕성하게 만들어 내시고 말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년은 그냥 은퇴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숨을 거뒀다. 큰 뭐 기록 이런 게 왜냐면 그때 아주 유명했으면 기록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역추적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자료들 그리고 이제 바흐 뭐 전기 쓴 이런 작가들 그 이야기를 보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명성은 있었다고 해요. 그 그러니까 동네에서 바흐 선생. 음.
그러니까 많은 그 음악들을 만들고 그리고 오르가니스트로는 인정을 받았대. 이 연주로 네네네. 연주는. 그래서 그 정도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흐하면 완전 뭔가 클래식하면 바흐 바로 이렇게 그렇죠.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 명성까지는 오르가니스트라기보다는 그냥 작곡가로 그냥 확 다가오지. 네. 이분 유명한 게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프렐류드 말고? 그 토카타 푸가 D 마이너 그 띠로리 효과음으로 많이 쓰잖아요. 하는 뭔가 거. 절망의 아. 순간. 아 네. 띠로리로 네. 대표되는 그거. 네. 바흐가 작곡한 오르간 음악들은 음. 교회 음악가 할 때 많이 만들었고 아. 그리고 이런 기악 음악이라고 하죠. 악기 음악들을 만드는 거는 네. 이제 라이프치히나 아니면 궁에 그 있을 페텐 때. 궁전 때. 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교회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면 교회 음악을 많이 만들었던 거고 오르간 음악을. 저는 바흐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왜 그 쥐선상의 아리아. 그렇죠. 그쵸? 아 그것도 바흐, 어떻게 되죠? 바흐예요? 멜로디? 아 어떻게 되죠? 뭔지는 아는데 그쵸? 지선상의 아리아. 네. 네. 그것도 맨델스존이 찾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얘가 아마 그거 눌러 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네. 테이프에서. 네. 쥐선상의 아리아. 착각 눌러 보시죠. 네. 그래 이거.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뭔가 그 어떤 그 아, 모든 일이 끝나고 뭔가 마지막 네. 그런 뒷모습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 좋다. 저는 그런 음악이죠. 스릴러 생각해요. 그래요? 보통 스릴러? 스릴러 보면 뭔가 아 맞아. 이 노래 네. 틀고 막 칼부림 나는 거 결정적인 순간을 어. 이제 준비할 때 보통 이런 음악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비장한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띠로리. 띠로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여기밖에 몰라보니까. 이 네. 오르간 소리라는 거죠? 요게 제목이 뭐라고요? 토카타와 fuga. fuga. 이게 D 마이너인데 이게 또 이 토카타 fuga가 약간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과 닮았습니다. 오. 왜요? 토카타는 이제 그 자유롭게 연주하는 걸 뜻하고 네. fuga는 굉장히 엄격한 룰에 의해서 약간 뭐 이제 진보와 보수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 전통을 중요하는 어떤 음악적의 룰대로 연주하는 걸 fuga라고 그러고 네. 네. 토카타는 이제 자유로운 애드립, 거? 네, 자유로움. 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게 띠로리 따디라리 막 이렇게 네.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는 음.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자유롭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어. 재밌네. 이거 많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뭐 오늘은 사실 우리가 이 첼로 모음곡 했지만 뭐 나중에라도 바흐 또 다른 음악들도 그렇지. 다룰 게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트루 이 프렐류드 요 음악은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막 들어도 됩니까? 그럼요. 요거는 이제 저작권 이런 거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이라고 네. 보통 이게 연주한 분들한테. 네, 음. 45, 75년이니까요. 네. 클래식 음악가들은 보통 45, 75년이 다 훌쩍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 한미 FTA 발효하면서도 네. 많이 완화됐대요. 네. FTA가 또 그런 효과가 있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렐류드 보면 네. 마지막에 그 보통 클래식 그 제목들은 끝에 작품 번호가 꼭 붙어요. 그렇죠. 번호들이 꼭 있죠. 네. 어려워하는데 이 바흐는 BWV라는 명칭이 붙고 저 이거 잘못 봐가지고 숫자가- 얼핏 보면 BMW처럼 그쵸?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본인의 눈이 너무 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난 PWV로 네. 보이는데. 그래요? 보통은 오. 이제 오퍼스 줄여서 OP 점 맞아, 몇 번 이렇게 OP를 많이 보죠. 하는데 OP가 뭐예요? 오퍼스요. 오퍼스? 네. 오퍼스는 뭐죠? OPUS 작품이라는 뜻인데요. 아. 네. 이제 이태리어로. OP 네. 03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아. 이 오퍼스의 복수형이 뭔지 아세요? 오퍼스? 오피스? 야 이거 맞춰보자. 오피스는 아니겠지. 오퍼스의 복수형. 오프스 아닌데? 오프즈. 뭐가 더 붙을 것 같은데. 네. 오.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옥토퍼스. 뭐죠? 뭐요? 오페라예요. 아 오프스의 아. 복수형 복수형의 오페라예요? 오페라. 그러니까 여러 그 오페라 안에 여러 작품들이 네. 쫙 있으니까 그게 다 작품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고유명사처럼 알고 있는데 네. 오퍼스의 복수형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오. 아 이건 좋은 네. 팁이네. BWV는 이제 네. 바흐 베르케 베어차이니스인데 네. 이게 이제 도거로 이야기를 하자. 이게 도거고요. 네. 네. 영어로 이제 바꾸자면 음. 베르케는 워크란 뜻이고요. 베어차이니스는 카테고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흐 작품 목록이에요. 아니 그럼 이건 바흐의 곡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알파벳인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1950년대 네. 독일의 이제 볼프강 슈미더라는 음악학자가 오. 바흐의 그동안 이제 찾아낸 악보들을 네네. 이제 그 종류별로 쫙 음. 정리를 해서 순번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가장 공신력을 얻어서 네. 이제 공식적인 작품 번호를 이 사람이 와. 붙인 오. BWV 네. 숫자를 그건 쓰는 굉장히 최근이네요. 1950년이면. 그러면 여기에 저 보니까 이 저희 오늘 다뤘던 이 프렐류드는 BWV의 1007이더라고요. 그럼 1007번째? 네, 1007번째. BWV 1007 이게 바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중에 프렐류드에 붙은 번호라는 거죠. 네. 이런 번호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BWV 뭐 963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바흐 거잖아. 바흐 그렇죠. 그냥 네. 번호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바흐의 어떤 일대기부터 이 네네. 노래가 나오기까지 음악이 나오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처음에 잠깐 들었었잖아요. 지금 그 음악을 다시 들으면 이제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그렇죠. 바흐 음악을 들을 때 좀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음악인 바흐가 네. 현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전해주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네, 좀 와닿는 게 다르죠. 네. 이거 이제 방송에서 많이 써먹으셨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죠? 이게 한두 번 써보신 게 이게 아니야 이게. 방송 다 갖다 붙였을 거죠. 이 이게 멘트. 방송을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왜 반응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 멋있어요 이렇게 맞아. 되면.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남아의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자 우리 클라라님, 네. 아유 음악에 대한 폭넓은 지식 아주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 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